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뉴스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그 이면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을 한번 설명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관련된 뉴스들은 되게 많습니다만 지난 10월 4일 날 미국의 항만노조가 이제 파업을 중단했다. 이 정도 이제 단신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항만노조 ILA라고 보통 표시되는 여기하고 사용자죠. 그래서 해사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USMX라고 이제 표시하는데 여기가 이제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막대한 이제 물량들이 항구마다 그득그득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물류난 이런 거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났죠. 근데 이제 이 파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좀 알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파업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노동 조건 그 중에서도 이제 급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 항만 노조 ILA가 이제 파업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은 임금을 올려달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올리는 거냐? 향후 6년. 여기서는 이제 6년마다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6년치를 한꺼번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 같은 경우는 77%를 인상해달라. 야, 센데? 그런데 의외로 이 사용자 측, 회사연합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야, 스케일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업 이후에 최종적으로 타결을 본 게 6년 동안에 이제 62%. 그러니까 노조도 한 10% 정도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측도 한 10% 정도 양보를 해서 6년 동안에 62%의 임금을 상승한다 라는 쪽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많이 오르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의 힘이 센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나라고 찾아봤더니 그렇게 낮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항만 노조 기본급여, 그러니까 기본급이 연봉으로 따지면 한 8만 달러, 8만 1,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거죠. 보면 1,400원 따지면은 1억이 넘는 그 정도 이제 연봉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항만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초과 근무 이런 것들도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20만 달러도 이제 훌쩍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상당히 이제 고소득 직종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한 60% 정도 더 올린다라는 걸 보니까 어떻든 부럽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파업이 끝나긴 했는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는 점도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양쪽 대표가 일단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합의안에 대해서 이제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요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불씨들은 아직 좀 잠복돼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 미국에서도 이 항만 노조의 이런 대규모 파업은 되게 오래간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시작해서 10월 4일 날 마무리됐으니까 4일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4만 5천 명이 참가하는 상당히 대규모 파업이었고요. 실제로 1977년이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 하는 마지막 해였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47년 만에 이제 파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간만에 이제 대규모 파업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파업의 가장 큰 배경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운업체,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 운영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우리도 좀 달라. 이런 이제 욕구들이 되게 분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HMM 같은 이런 해운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엄청나게 해상 운임이 치솟았죠. 그래가지고 정말 한 10년 만에 벌 거를 1년 만에 다 벌었다. 정도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해운업체들 특히 이제 컨선업체들 위주로 해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한 4천억 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4천억 달러면 얼마야? 한 몇백조 되는 돈을 이제 벌었는데 이게 컨테이너선이 등장을 해서 코로나 이전까지 벌어들인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한 2, 3년 사이에 이제 다 번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과 관련돼 있는 항만 노조에서도 야, 우리도 좀 파이를 나눠줘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에 참여한 항구들은 이제 서해안 쪽은 아니고요. 미국 동해안 그리고 이제 걸프 남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로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항구들에서 이제 파업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숫자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채선돼 있는 그러니까 하역을 못하니까 그냥 정처 없이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이러한 이제 컨테이너선들의 숫자를 이제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36개 항구에서 54척 이상의 컨테이너선들이 이제 채선을 이제 빚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하루에 한 50억 달러 정도의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도 이제 이 여파들이 좀 남아가지고 한 2, 3주 정도 그러니까 10월 한 말 정도 돼야
이제 다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오래간만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항만과 같은 주요 인프라에서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게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이슈가 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친노조적인 행보를 보였고 이번 대선에서도 해리스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에서는 노조 진영에 어떠한 조직화된 그러한 표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그 파업이 그래도 빨리 종결된 데에서는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이제 수석 보좌관이 이제 해운사 CEO들을 이제 화상 회의로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압력을 이제 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제안 즉 50%보다 더 좋은 제안을 빨리 해라. 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 미국에서도 연방법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권한 같은 경우 보면 주요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파업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조정에 대해서 응해라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공화당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그 경제단체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이러한 권한을 활용해서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을 더 이어가도록 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이제 거부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번 항만노조 파업이 이제 진행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제 아직 불씨가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 불씨가 뭐냐면 일단 임금은 타결이 됐어요. 임금은 타결이 됐는데 또 다른 이슈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자동화, 즉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이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노조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조직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조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위원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부들 그리고 노조원들 간의 어떤 유대감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유명인사가 되신 분이 이제 ILA 그러니까 국제항만노조의 노조 위원장인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해롤드 다켓이라는 이 양반입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분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이 좀 물씬 묻어나는 이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나이가 되게 많아요. 78살입니다. 노조위원장이 78살. 오, 우리 같으면 벌써 정년하고도 한참 지났을 이제 그런 나이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하면 계속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이 헤럴드 다겟 같은 경우는 뭐 노조원들로부터는 뭐 많은 신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인가에는 노조 사무실 앞에 자기 동상도 이제 노조원들이 세워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국 노조 위원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노조 위원장들하고는 좀 다른 게 상당히 족벌 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위원장이 되면 철저하게 나의 신복들로 구성해놓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뭐 깡패라든지 뭐 폭력배 같은 좀 어두운 세력들과의 무슨 결탁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헤럴드 다겟 같은 경우도 뭐 전형적인 이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위원장이고요. 그 밑에 이제 이사로 있는 이제 그 높은 고위 노조 간부로 있는 사람이 또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연봉으로 한 90만 달러 정도를 받아가고요. 아들이 한 70만 달러 정도 받아갑니다. 뭐 기타 등등 하면 더 받아가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 미국에서 노조위원장 하면은 저렇게 많이 받아가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제 전국 단위, 미국 전역에 이제 꽤 규모가 큰 노조 다른 쪽에서 봐도 보통 한 20만 달러, 25만 달러 정도가 노조위원장 임금으로는 보통 그냥 그 정도가 룰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받아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헤럴드 다겟 같은 경우는 뭐 조직을 잘 이끌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파업을 해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냈으니까 아마 종신 자기가 물러나겠다 아니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할 때까지 아마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 미국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자동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즉 항만 노조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동화는 당연하고 반자동화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게 정확하게 지금 타협이 이제 안 된 상태예요. 급여만 타협이 됐지 실제로 지금 각 해운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화를 포기하겠다, 뭐 안 한다, 뭐 아니면 일부만 서로 합의 본다. 이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불씨가 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이제 파업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 경제계 이쪽에서는 별로 이제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아예 크게 기사를 달았습니다. 미국의 항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낙후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개입을 해가지고 자동화, 심지어 반자동화까지 못하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은 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전 세계에서 53등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중국이랑 이런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기준으로 53위냐라고 하면 원래 항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평가 기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척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이거를 얼핏 번역하면 뭐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했다 이런 이제 기사도 간혹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월드뱅크 그룹이라는 곳에서 S&P 글로벌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전 세계 컨테이너선 항만을 분석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금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더 컨테이너 포트 퍼포먼스 인덱스 2023. 그래서 2023년에 전 세계에 있는 약 한 400개 정도의 항만들을 순서를 쫙 1등서부터 400등 꼴찌까지 이제 매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당연히 미국 컨테이너선 부두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왼쪽은 미국, 오른쪽은 이제 중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큰 규모의 항구인 뭐 롱비치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 보면은 순위가 전 세계 400개 중에서 375, 373 저 뒤에 이제 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동부의 주요한 항구인 뭐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100등 안에 이제 92등 정도로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사바나 같은 이제 남쪽에 있는 항구들, 휴스턴 이런 것들도 뭐 395, 32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냈을 때 한 319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뒤에 있는 이제 항구고요. 미국 내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아까 53등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찰스턴입니다. 찰스턴이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죠. 여기에 있는 항구가 53위 정도다. 그러니까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화면에 다시 보시면 이제 중국 최고의 항구 이제 상하이죠. 상하이는 양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고요. 그 다음에 닝보 같은 경우도 12위, 그 다음에 센젠 같은 경우도 22위. 그러니까 저 앞선에서 중국 항구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텐진 같은 경우도 21위. 그러니까 주요 항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건 도저히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실제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만 얼마나 하역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실어내느냐. 그러니까 이 하역 속도와 관련돼 있는 척도로 이것을 이제 비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하나 내리는데 시간이 이제 2배에서 3배까지 걸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통계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밑에 좀 보시면 뭐 작은 숫자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컨테이너 선들이 이제 큰 선박입니다. 제일 작은 것은 이제 500개 이하 아주 작은 컨테이너 선이고요. 제일 오른쪽은 6,000개 이상. 뭐 요즘 같으면은 뭐 10,000개, 20,000개 있으니까 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선박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통계로 지금 뽑아본 것은 이제 뭐 500에서 1000, 1000에서 1500 해서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선 하역 시간을 이제 쭉 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항만 제일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싱가폴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들도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컨테이너 하나 하역당 시간으로 따지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상당 부분 이제 뒤처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뒤처져 있다라는 불안감이 드는데 항구라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전략적 인프라이기도 하고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한데 이미 이렇게 뒤처져 있는데 이것을 따라잡기 위한 자동화도 지금 노조가 못하게 만들면 야 미국은 그럼 도대체 앞으로 뭐 하자는 이야기냐라는 이제 불만이 이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항구가 좀 낙후돼 있다, 뒤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컨테이너 이제 항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컨테이너 이제 터미널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한 1,300개 정도의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자동화가 이루어진 것은 반자동까지 합해서 한 4%, 그러니까 63개 정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쭉 봤을 때 보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화가 된 터미널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될 것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 그다음에 노포크 그다음에 뭐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그렇게 보면은 뭐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보면은 자동화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저기 중국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인천, 부산 여기 많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뭐 로테르담이라든지 뭐 함부르크 이런 이제 유럽 항구들이 더 열심히 이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이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 항구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또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씩 하역하는 데 있어서 이게 빠른 항구들은 주로 환적, 즉 큰 컨테이너선에서 다른 작은 배로 이제 옮기는 이런 환적 기능이 강한 항구들은 컨테이너를 빨리빨리 내리는 경향들이 되게 강하고 미국과 같이 일단 최종 목적지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철도든 트럭이든 여기에 실어서 이제 나가는 이제 이러한 터미널들 같은 경우는 이 기차라든지 그다음에 트럭에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게이트웨이 항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육로로 옮겨가는 이러한 항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미국이 뒤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라는 이야기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항구의 숫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개로 지금 터미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다 이제 반자동이라고 그러고요. 최근에 이제 부산 신항에서 이제 자동화 부두가 하나 이제 완공이 됐죠. 신항 5-2인가? 자관 정확하게 지금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이제 자동화 항구로 이제 동원해서 하는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랑 똑같이 6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떨어진 건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의 항만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시간만 가지고 미국 항구가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항구가 미국의 항만 특히 컨테이너 부두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뭐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항구들은 당연히 24시간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데 비해서 미국 항만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효율성이 좀 낮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개별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다른 시스템들이 막 병존하면서 오래된 것들, 새로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미국 항만의 약점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뭐 내가 트레일러 이제 운전하신 분이라면은 내가 이제 항만에 가서 짐을 실어 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언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약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항만들 뭐 롱비치나 이런 데도 저도 찾아보니까 여러 개의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다양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보면 이 시스템도 있고 저 시스템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충돌을 일으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미국 항만 전문가들은 자동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자동화라는 것은 되게 이제 멋있어 이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항만 중에서도 우리 뭐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정말 자동화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딱 내려가지고 옮기면 야드에 옮기고 다시 반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동화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저도 좀 알아보니까 항만 자동화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항만 자동화의 개념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선으로 다 통제를 하고 하역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야드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부로 반출할 것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도 다 무인 오토메이티드 가이드 글이라고 그러죠. AGV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고 스테들러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다시 또 제대로 쏴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레일러들이 밖으로 반출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자동으로 추적, 관찰, 운영할 수 있는 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컨테이너들 다 뭐 20피트 아니면 40피트 딱딱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컨테이너를 내려야 되는데 이 하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고정시켜 놓은 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이 푸는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것들을 해체하는 이 과정들 같은 경우는 일부 자동화 시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이거를 레싱이라고 이제 하는데 고정시키는 것을 이것을 이제 해체하는 것은 현재 다 사람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화가 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컨테이너 부두의 상징인 이런 이제 컨테이너 이제 크레인
크레인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사람이 오히려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정확하게 이제 이것을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여기에 보면 이게 자동화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제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컨테이너 크레인 같은 경우는 현재 자동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자동화된 부두에서 제일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GV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이제 하역을 하면 AGV 위에다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자동으로 사람이 타지 않고 자동으로 적치장 야드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이러한 시스템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각광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GV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 리프팅 차량, 보통 이제 ALV라고 부르는 요 차량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트레들 캐리어라고 하는 이제 요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컨테이너를 정확하게 제 위치에 딱딱 쌓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 차에서 이제 야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 뭐 트럭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쉽죠. 뭐 RFID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번호판을 직접 읽는 뭐 OCR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송 영역에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되고 있고, 장치장 영역에서도 일부 이제 자동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화가 되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은 또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트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제 부두에 자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평가를 이제 해놓은 건데, 실제로 이제 아까 앞에서 보였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항구들이 자동화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은 자동화가 돼 있는 곳은 이제 로테르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인데, 실제로 로테르담 항만이 이제 순위로 보면 한 91위, 92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많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요즘에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자동화가 많이 돼 있는 곳이 LA, 그 다음에 롱비치 이런 곳인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성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상하이 같은 이 부두 같은 경우도 뭐 자동화 터미널 이제 하나 정도 이제 있는 상황인데 압도적으로 1등이다. 그러니까 이게 꼭 자동화 여부에 따라서 항만의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실제로 자동화를 하면 사람은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줄어들어요. 인건비는 줄어드는데 이 동시에 생산성도 같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고서 같은 경우도 이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동화된 항구가 이제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된 장비는 여러 가지 센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바닷가는 항상 뭐 악천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 불가의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작동이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수동보다 느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오클랜드, 서부의 오클랜드 항구 같은 경우도 한 4억 달러 정도를 들여가지고 자동화 설비를 갖춰놓고 시도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수동보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늦고 오히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만 많이 나니까 결국 이제 이 4억 달러를 포기하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이제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자동화가 잘 적응이 안 되는 이게 효율성이 잘 이제 안 난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컨테이너선 규모가 들쭉날쭉해지는 게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컨테이너선들이 요즘에 초대형화로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번까지는 작은 배가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들어왔다가 막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에 맞춰서 자동화된 기기들이 알아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비슷한 사이즈의 배들이 비슷하게 컨테이너를 싣고 계속 들어오면 자동화의 효율이 날 수 있는데 뭐 컨테이너 들어오는 선박들의 사이즈들이 점점 이제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것들을 자동화 시설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이제 그러한 면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AGV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몇 개씩 꾸준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막 몰려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아주 이번에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네. 이런 속도 제어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컨테이너 부두를 자동화한다라는 게 전체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자동화한다고 해도
이게 나머지가 병목 현상을 빚으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최소 6년 이상 자동화한 다음에 그 비용을 뽑기까지는 어떤 경우에는 뭐 12년, 13년씩까지 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굳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 항만 노조가 자동화에 대해서 반대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일자리 지키려고 자기들 저러는구나라고 쯧쯧쯧 하면서 러다이트 운동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기 쉬운데 막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해롤드 다겟 같은 이런 이제 노조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일자리 지키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 판에서 해운판에서 그래도 잔뼈가 굵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뭘 해야 중국 항만처럼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단신으로 소개됐던 미국 항만 파업과 관련돼 있는 뒷이야기, 특히 자동화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재밌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바다에 대해서 관심 많고 항만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앞으로도 종종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